오늘 우리 조국은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 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북한이 핵 보유국을 향한 야심을 또 한 번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수소탄 폭음을 울릴 수 있는 핵 보유국이 됐다며 처음으로 직접 거론한 건데요. 수소폭탄은 얼마나 위협적인 무기이고 또 북한이 정말로 수소폭탄을 완성한 건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통일연구원 차도현 개건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에 평양의 평천혁명 사적지를 시찰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본 후에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 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평천혁명 사적지는 선군 총대의 고향이나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김정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봤는데요. 신 대표님, 수소폭탄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먼저 수소폭탄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일반 핵폭탄, 즉 이제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으로 만드는 일반 핵폭탄은 그 내부에 기폭 장치가 있습니다. 뭔가를 폭발을 갖다가 일으키는 게 이제 기폭 장치인데 네. 그 기폭 장치가 재래식 폭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기폭을 아주 고른 면적에서 고르게 꽝 시키면은 네. 거기에 있는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이 핵 분열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큰 폭발력을 내는 것이 일반 원자폭탄이고요. 네. 그런데 이 수소폭탄은 삼중수소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기폭 장치가 일반 핵폭탄은 재래식 폭탄이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플루토늄이나 우라늄탄으로 된 원자폭탄을 기폭 장치로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삼중수소로 에워싸서 핵 분열을 시켜버립니다. 네. 핵 융합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폭발력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데 과거에 이제 그 소련과 미국이 처음 그 수소폭탄을 만들었을 때는 습식이라고 그래서 네. 삼중수소가 물 액체 상태였어요. 그래서 덩치가 너무너무 커서 뭐 폭탄 하나가 건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련이 건식 수소폭탄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의 중수소와 리튬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우리 요즘 그 휴대폰 리튬 전지 보면 갑자기 뭐 누가 깨물고 그러면 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저는 화학은 잘 모릅니다만은 어떤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 하여튼 중수소와 리튬이란 것을 삼중수소를 대체를 해서 그것으로 이제 아주 작게 만들었어요. 네. 따라서 지금 뭐 우리가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하면 뭐 한 1톤 정도로 이 원자폭탄을 소형화시킨다라고 하는데 이 수소폭탄도 이 소련의 건식 수소폭탄 개발 이후로 아주 작아져서 이제는 기존 원자폭탄 보다 뭐 크게 덩치가 더 커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고 폭발력은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1000배 이상까지 폭발력을 낼 수 있는. 그래서 뭐 미국이나 러시아의 핵폭탄 보면 1메가톤, 2메가톤 이런 폭발력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수소폭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핵무기 중에 하나인데 기존의 뭐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폭탄보다 훨씬 더 위력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를테면 되겠군요. 우라늄탄, 플루토늄탄은 한 수십 킬로톤 정도의 위력, 네. 그리고 증폭 핵 분열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수백 킬로톤 정도의 위력, 그리고 이 수소폭탄은 메가톤급 이상의 위력. 뭐 이렇게 보면 결국 핵폭탄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 그동안 북한에서 수소폭탄을 뭐 보유하거나 개발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왜 이런 수소폭탄을 언급하는 걸까요? 우회적으로 그런 기술이 있다라는 발언은 한 5년 전이죠. 지금 그런가요? 그 5년 전에 네. 노동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북한 자체적으로 그 이 핵융합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까도 그 신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수소폭탄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이 핵융합 반응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핵융합 기술이 일단 자체적으로 확보가 됐다 그러면요. 네. 이건 우회적으로 자기가 이제 수소폭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직접적으로 거론을 한 거죠. 네. 이게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
조선중앙통신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 들었지만 이 영문 트랜스크립트를 보면요. A범 이거 지금 이 A범이라는 건 이제 일반 핵폭탄 얘기합니다. 네. 그다음에 H범 그 수폭탄을 얘기하는 그 표현을 직접적으로 썼어요. 썼는데 실질적으로 이 핵 융합 반응이라는 게 자연 상태에서 못 일어납니다. 굉장히 고열을 한 6천만 도에서 1억 도 정도의 열이 발생을 해야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핵폭탄을 기폭장치로 쓰는 건데요. 네. 소폭탄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정교한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핵폭탄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고요. 두 번째는 네. 그 아까 위력 얘기하셨는데 구소련에서 그 짜르본바란 폭탄이 있었어요. 황제 폭탄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이거 위력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폭탄의 약 3,800배 정도의 위력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굉장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가지지 못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던 핵을 가지고 있는 핵 보유국이라 그러는 게 지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있죠.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외에도 인도, 파키스탄이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 파키스탄도 수소폭탄 실험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유가 지금 불분명한 거죠. 네. 그런데 이 북한이 이런 언급을 했다는 건 사실은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슬쩍 흘린 것도 되지만 북한의 핵 그 기술이라는 게 네. 사실은 인도, 파키스탄보다도 어느 면에서 앞서 있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그 북한이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소형화, 그다음에 다종화 이거에도 이미 성공했다는 걸 암시를 하는 거죠. 또는 아니면은 그냥 상징적 의미로 언급했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상징적 의미로 언급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문판 표현이 너무 단정적이에요. 이걸 네네. 폭발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장소 자체가 혁명사적시 그 이 할아버지인 그 김일성의 혁명사적을 네. 이 방문하면서 한 얘기인데 전체적인 맥락이 김일성의 끊임없는 공격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 강력한 파워풀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했어요. 그냥 핵 보유국도 아니고 강력한 핵 보유국이 됐다라고 얘기했기 네. 때문에 이거 의도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죠. 네,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면밀하게 좀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가 위성사진 판독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 증축 공사가 완성 단계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오른쪽에 저 부분이 지금 완공을 앞뒀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발사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높이가 67m로 높아졌다고 지금 그 분석을 했는데 네. 과거에 2012년 12월 12일 날 발사했던 은하 3호 그 은하 3호 로켓의 길이가 한 30m 그리고 그 발사대의 높이는 당시에 50m였어요. 네. 즉 한 17m를 더 높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새로 발사를 하고 싶은 뭔가 새로운 버전의 로켓이 최소 길이가 한 10m 정도는 더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신축 건물이 이 기존 산화제와 연료 저장고 뒤에 신축 건물이 생겼어요. 네. 이런 것은 어떤 그 연료나 산화제를 추가로 더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새 추진제 저장 벙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벙커라는 것은 지하 시설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진제 즉 그 로켓이기 때문에 액체 연료든 고체 연료든 뭐 아직은 액체 연료라고 봐지지만 네. 그 액체 연료 로켓을 다량 어쩌면 뭐 미국이나 우리가 폭격을 해도 그 폭격이 견딜 수 있게끔 지하 저장 시설에 보관을 해 놓고 싶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하 저장 이 로켓 지하 저장 시설을 완공 단계에 이르렀다. 뭐 이러한 것이 이것은 이제 컨트롤 타워 같고요. 그러한 것이 지금 그 38 로스 팀의 연구 분석 결과고 이 동창리 발사장의 의미는 과거는 이제 동해 쪽의 그 철산리에서 쏘았는데 네. 동해 쪽은 바다에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한국이 공군이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창리는 압록강으로부터 한 50km 떨어져 있어요. 이를테면 여기에 접근을 하게 되면 중국의 공군 전투기들이 대응을 하러 나오는 이를테면 그 요격을 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IS 때문에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로 접근하니까 터키 전투기가 요격을 하러 나왔다가 터키 국경을 넘자마자 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북한이 동창리에다가 이 미사일 발사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중국 공군의 방공망 아래에 있음으로써 미국이나 네. 어떤 그 국제사회가 폭격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발사대의 높이를 키웠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은하 3호가 한 8,000km 정도 날아간 것이다.
것일 것이다라고 우리 군 당국이 1단 로켓을 수거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 10m 정도가 더 높아진다면 한 10,000km 이상을 가는 그런 로켓을 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크고 강한 추진력의 로켓을 쏘고 싶다 이런 걸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강한 추진력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은하 3호 같은 경우에 뭐 수십 킬로그램 정도의 조그만 그 위성으로 보이는 뭔가를 머리에 이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이 한 1톤 정도 덩치로 봐진다면 그 정도 추진제로는 사실은 이제 하늘 위로 솟구칠 수 없거든요. 따라서 훨씬 더 굵고 훨씬 더 큰 1단 로켓 그리고 훨씬 더 큰 2단 로켓을 장착을 해야만 북한의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그 1톤 정도의 탄두를 하늘로 쏘아 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훨씬 더 굵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그리고 또 더 커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로켓을 쏘기 위해서 이렇게 발사대를 키웠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박사님, 이런 로켓에 북한이 무엇을 실어 보낼 것인가 그 부분이 사실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앞서서 북한의 핵무기 그 기술이 상당히 좀 진척된 것일 수도 네네.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북한에서는 결국은 핵무기를 좀 작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부분까지 상당한 수준의 진척을 이루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예, 근본적으로요. 네. 대륙간 탄도탄 ICBM이라는 거는 굉장히 값비싼 무기예요. 이 무기에다가 웬만한 폭발력이 나오는 재래 무기를 올려 쏘는 거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ICBM은 기본적으로 핵탄두하고 궁합이 맞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무거우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북한 같은 경우에 자기들은 이제 이미 소형화 다종화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속적으로 노력은 해왔죠. 보통 이 4, 5년이라는 것이 요새는 그 기술 진보상 거의 한 세대의 기술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네. 워낙 이 간격이 기술 진보의 간격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상당한 소형화 수준에 이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하나 그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소형화한다라는 게 뭐냐면 경량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탄두가 되도록이면 경량화가 돼야 멀리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은 추진제를 써도. 근데 경량화를 했다라고 해서요. 그대로 이거를 그 미사일 위에 그대로 얹으면 이게 나라가 제대로 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폭탄이나 핵융합 반응이나 핵분열 반응이라는 건 굉장히 엄밀한 전제 조건들이 성립해야 터집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핵탄도 망치로 때린다고 터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그러기- 기술이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경량화를 시킨 다음에는요. 소형화 경량화한다면 또 이게 미사일 위에 얹어서 제대로 폭발력이 나오도록 작동하는 또 하나의 단계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량화에 무조건 성공하면 곧바로 그때부터 얹으면 쏠 수 있다. 이거는 좀 지나치게 그동안 논리가 단순화된 네네. 겁니다. 그렇군요. 내년에 김정은 집권 5년 차입니다. 내부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왔는데 신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내부적인 안정 때문에 도발을 감행을 할 것이라는 것보다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도발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지난 10월 10일 장거리 로켓 발사가 거의 뭐 기정사실처럼 이렇게 네. 예견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북 관계 당시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어떤 그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좀 더 좀 지켜보자는 쪽으로 북한이 아마 흘렀던 것이 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 것 같아요. 네. 따라서 국제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남북한 간의 분위기 특히 내일 이제 우리 그 당국자 회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당국자 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정책들, 국제사회의 정책, 지원책 이런 것들이 북한과 뭔가 생각이 맞으면 굳이 도발을 해서 그 분위기를 깨트릴 필요는 없을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 미사일을 쏜다든지 핵실험을 한다든지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의 단계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네. 핵 능력이 아주 저급하다라고 보는 단계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북한이 굳이 어떤 그 시즌이 되었기 때문에 네. 뭔가 이벤트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도발을 한다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분위기를 봐가면서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네, 도발의 카드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더 쥐고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해 주셨는데 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핵은 굉장히 위력이 강한 무기이기도 네. 하고요. 또 굉장히 비싼 무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존의 인도나 이제 파키스탄 그리고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그 핵 보유국이 됐던 7개 국가들을 보면은요. 네. 이게
ICBM 실험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핵폭발 실험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시적인 무기로 놔둬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북한이 정말 제대로 된 핵 보유국이 되려면요. 지금 한 3, 4년 걸로 한번 쏘고 있는 이 네. 대포동 미사일 한 20개 정도를 항상 구비해 놔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북한이 핵 개발에 투입해온 예산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아마 최고 전략은 그걸 거예요. 지금 이 정도 기술력하고 위력을 보여준 상태에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자기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협상에 나서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보이고 있거든요. 잠시 지금 북한이 전술적으로 다른 접근을 하면서 남북 대화도 진행을 시키고요. 아마 내년 초반기 그다음에 5월로 예정된 그 7차 당대회까지는 이 평화 공세라든가 오히려 대화 모드를 이용을 해서 이 미국이 협상 무대에 복귀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지나서도 여전히 미국이 대화에 대해서 냉담하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의도대로 국면이 풀려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로켓 발사 실험이나 추가 핵 실험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요. 네, 그 노동당 대회가 있는 내년 5월 전후를 좀 주시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전반적으로 노동다용 대회 이전까지 북한이 기존의 평화공세라든가 대화 전술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냈느냐도 또 하나의 변수예요. 오히려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네. 자, 이번에는 또 하나의 위성사진 판독 결과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이 분석한 내용인데 북한이 공기부양정 기지를 확장하고 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를 만들고 있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네. 위성사진 보셨습니까? 어떻게 네, 보시나요? 지금 이제 지난 8월 달에 지뢰 도발 후에 포격 도발을 했을 때 그때 또 전운이 감돌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서해의 고안포 그러니까 백령도에서 그 맞은편에 있는 장산곳을 이제 돌아 들어가면 고안포라는 항구 포구가 있는데 거기에 공기부양정들을 발진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정보가 그때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존스 홉킨스 대에서 발표를 한 것은 동해 쪽입니다. 그래서 그 동해 함대의 제13전대라는 부대고 291 그 부대라는 곳인데 제가 알고 있는 그 기지가 맞다면 우리 강원도 고성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그 휴전선 그 끝자락에 있는 그 동해 제일 끝자락에 있는 휴전선 쪽이 바로 강원도 고성군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건가요? 예, 강원도 우리의 휴전선에서 네. 북쪽으로 불과 한 30km 지점쯤에 있는 곳이 바로 이 기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2013년도에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가면서 여기에다가 기지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기지 공사와 확장 공사가 진행이 됐던 곳이고 여기에 이제 공기부양정을 한 70여 척 배치를 하게 되면 그 공기부양정 하나가 한 개 소대 정도의 그 어떤 그 특수부대 경보병들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0여 척 같으면 한 70여 개 소대의 특수부대를 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도가 한 55노트에서 55노트라면 한 시속 한 90km 정도 됩니다. 땅에서야 뭐 시속 90km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다에서의 시속 90km는 거의 날아다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불과 30km 북쪽에다가 배치를 해놨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 그 동해안 쪽에 가면 해수욕장이 많이 있어요. 이 공기부양장들은 굳이 부두에 접안하지 않고도 해수욕장이나 이런 곳으로 얼마든지 그냥 모래사장 위로 바로 올라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한눈을 팔면 어떤 그 강원도 쪽에 있는 여러 해수욕장으로 상륙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위기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뭐 그러나 우리 해군의 어떤 대응이나 또 그 지역에 이제 우리 육군 22사단, 23사단이 방어를 하고 있는데 뭐 굳이 뚫릴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또 상륙을 한다 해도 전략적으로 물론 전술적으로는 승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공기부양정들로 전략적으로 큰 의미를 저는 거둘 수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다만 이것으로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어떤 그 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위협적으로 들리는데요. 저희가 쭉 얘기를 해본 것처럼 핵 개발도 개발이지만 어떤 재래식 전력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도발을 시도하고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게 그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북한이 해온 행태예요. 그러니까 대화하고 그다음에 도발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국면들을 이 조성을 해나가고요. 때로는 이제 남북한 관계가 부진할 때 이 도발에 대한 또 역대응을 이용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양비론을 둘 다 문제가 있다는 이런 여론을 이제 그 조성해 가는 게 북한들이 그동안 해온 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국 회담을 앞두고도 상당히 또 한쪽에선 대화 얘기하면서 지금 비난 수위도 높이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그 페이스에 말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이 페이스대로 마라톤 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자기 그 보조를 그대로 지켜가면서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꾸준히 제 갈 길을 가고 우리 능력을 향상을 시키다 보면 지금까지 역사는요 경직된 체제가 다양성이 존재하는 체제를 이긴 적이 없어요. 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